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99차 통일학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김택빈이라고 합니다. 앞서 공지가 된 대로 오늘 그 99차 통일학 포럼은 통일연구원의 장철훈 박사님 모시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철훈 그 박사님 간략한 그 이력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철훈 박사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공학사를 졸업을 하시고 경남대에서 북한학 석사를 그리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전공은 군사안보를 전공을 하셨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연합뉴스 북한부 기자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상임연구위원으로도 계십니다. 주요 연구 결과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그리고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한반도 평화,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그 군비 경쟁,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주제들로 다양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제가 찾아봤더니 남북한 지대지 미사일 경쟁 연구라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실적을 갖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되었으면 바로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장철운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99차 통일학 포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범수 원장님과 이정철 부원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봐주시는 김택빈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통일학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로 공부하는 분야가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 발생한 북한의 군사적 변화를 조금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택빈 박사님께서 제 경력하고 학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경력과 관련해서 짧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재미없을 수 있고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는 청중 여러분들의 이렇게 주목을 좀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연구실에서 주로 북한의 군사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제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살펴보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보다 먼저 그에 앞서서 했던 여러 가지 경력들에 관해서 짧게만 소개를 드리면 연합뉴스 다닐 때 연합뉴스에 근무할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2011년 12월인데요. 그때 우리 정부는 사실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제 난리가 났었던, 갑자기 북한이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연합뉴스 북한부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을 직접 취재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발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일적인 측면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들어가기 전에는 통일부에서 상임연구위원이라는 민간인 계약직 신분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노무현 정부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셔서 김정일 위원장과 역사상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물론 준비는 통일부 차원의 준비였습니다만 그런데 참여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런 의제들이 다뤄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문제 역시 그러한 사안 역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김택빈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있는 서론과 결론을 빼면 큰 측면에서는 세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어 살펴보기 위해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를 군사 정책과 군사력 변화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김정은 시대 이전에 있었던 북한의 전반적인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군사적 변화 역시 군사 정책과 군사력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5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인데요. 먼저 북한의 군사 관련 선행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며칠 전에 비교적 최근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새로운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많은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북한이 그처럼 군사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을 어 상당히 많이 수행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시시각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들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고요.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한 김정은 정권이 어떠한 군사 전략이나 전술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을 전담해서 운용하는 전략군 그리고 특수전 전력을 전담하는 특수작전군을 각각 창설한 북한이 군사적인 구조와 군사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조금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현군정치 시대가 끝나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군을 밀어내고 노동당이 주요한 북한의 국정운영 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북한에서의 당군 관계의 변화, 군대의 위상과 역할,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찾아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게 워낙 이렇게 폭발력이 강하고 휘발성이 강한 사안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나타나는 다양한 현안들에 매몰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큰 그림으로 북한이 어떠한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사실은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어 큰 틀에서 큰 그림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목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지만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군사적 변화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루어졌던 북한의 군사적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발표 순서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표문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이루어진 북한의 군사적 변화를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 이루어진 북한의 군사적인 변화를 군사 정책과 군사력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 변화는 모두가 집중하는 것처럼 핵미사일 부분과 재래식 군사력 부분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성 시대 군사적 변화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김일성 정권은 북한의 군사적인 체제를 전시 체제에서 평시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 전쟁이 이제 일단락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시 체제를 끌고 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평시 체제로 전환하면서 병력 증강보다는 장비 증강을 우선시하는 군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북한에 상당히 많은 물자와 장비 등을 남겼고요. 그런 것들은 북한군에 자연스럽게 이관이 됐습니다. 특히나 1956 년부터 58 년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이 어 이제 잔류하던 중국인민지원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물자와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북한군에 이관이 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공군력 보강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의 막대한 폭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에서 교훈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1950 년대를 지나서 1960 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군사 정책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50 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던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이른바 북한판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50 년대 후반에 단기간 내에 전후복구에 성공한 북한은 북한에 대해서 소련이나 중국 등 사회주의권은 당연히 지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50 년대 후반부터 발생했던 소련과 중국 사이의 갈등, 그리고 60 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북한과 소련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격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체 사상은 크게 사상에서의 자유, 국방에서의 자위, 정치, 여기서 정치는 외교를 뜻하고요. 외교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국방에서의 자위가 북한의 군사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노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960 년대 초반 62 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추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김정은 시대 때 이루어졌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과 명칭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국방 병진 노선은 말 그대로 풀이를 한다면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같이 이렇게 병진해서 증강하겠다, 증진시키겠다, 요런 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정상인데 당시 북한은 국제적인 여건이 변하고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방력을 우선 증진한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이제 병진 노선이라고 붙였던 거고요. 그 가운데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4대 군사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민 무장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총을 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전국 요새화, 이것도 역시 6.25 전쟁 경험에 기반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군 간부화, 요거는 이제 북한의 모든 군인을 간부로 만들겠다는 건데 실제로 간부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 간부와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신무장부터 해서 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요게 1962년 12월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요. 66년 10월에 있었던 제2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정군 현대화가 추가됨으로써 4대 군사 노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 맨 마지막에 추가된 정군 현대화는 말 그대로 북한의 군사적인, 특히나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판 자주국방의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60 년대가 지나고 1970 년대 들어서는 북한의 군사 정책이 군사력 증강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1970 년대 초반에 원래는 내각에 있었던 제2기계공업성을 확대 개편하면서 70 년대 초반에 군수산업 전담 기관으로 제2경제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병력 역시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김일성 시대에 사실 이 1970 년대 이후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아 놨는데 요런 그 4대 군사노선 추진, 그다음에 제2경제위원회가 미친 영향, 병력 중심의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 이런 것들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던 1990 년대 초반 정도까지 계속해서 북한이 유지하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 전후한 병력 증강을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6.25 전쟁이 개전되던 당시에는 북한의 총 병력은 13만 5천 명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병력이 증강이 됐고요.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27만 5천 명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한 1년 반, 2년 정도 뒤인 1955년에는 이러한 병력 증강이 40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56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8만 명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 등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인 병력 증강을 추진하던 북한이 50년대 중반, 후반 들어서 어, 일방적으로 8만 명을 감축할 정도로 병력 증강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지원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북한은 자체적인 여러 가지 군사력 증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지만 60년대 전반기까지는 소련에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59년에 로농조기대를 창설을 했고 62년에 이제 진짜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대를 별도로 창설을 했습니다. 6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북한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서부터는 소련에서 최신의 장비를 대거 도입했는데 아래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군 전력 증강을 위한 것,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혹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잠수함 초계장과 같은 해군 장비, 또 T-54 전차, 장갑차 이런 육군 장비 총체적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66년부터 76년까지 발생을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소련에서 당시에 최신의 장비를 대거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 4대 군사노선과 제2경제위원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졌습니다. 60년대 말부터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특수부대인데요. 이쪽의 병력이 대대적으로 증강이 됐고 제각기 구성됐던 특수부대를 경보병여단, 항공저격여단, 해상저격여단, 정찰여단 이런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보다 체계화되게 이렇게 구조화되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들어서는 정규군 병력을 다시 증강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1980년대에는 병력을 매우 크게 증강을 시켰습니다. 또한 전차부대 및 기계화 부대를 군단급으로 편성을 했고 군단, 여단, 대대 순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기동작전에 적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총참모부가 육군 정규 군단을 직접 지휘하게 했는데요. 이때부터 요 내용을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비교적 최근까지 이루어진 북한의 군 구조, 지휘 통제 체계 이런 것들의 원형이 요때 형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병력 변화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선이 46만 7천이라고 써 있는 저 선이 1975년 당시에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80년 들어서는 67만 8천 명으로 평가가 됐고요. 계속 증강을 하다가 85년에 83만 명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89년에 88년까지는 8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89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 IISS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총 병력이 128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100만 명이 깨진 100만 명을 돌파한 첫 시기가 김일성 시대 1980년대 말이다. 이런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이후 군사력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대 초반에 제2경제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북한의 군수 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련에서 많이 들여왔던 공군 무기 체계를 빼고 육군과 해군에 필요한 무기 체계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수준이 향상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1970년대에는 중국의 군사적인 지원이 상당했고 80년대 중반부터도 소련의 군사적인 지원이 사실상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80년대 후반에 탈냉전이 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면서 소련의 지원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북한은 공군과 방공 능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투기와 대지 공격기,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들여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김일성 시대 말기로 접어들면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1980년에 착공을 해서 87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는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무기급 핵물질 중 하나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과 관련된 내용이고,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1970년대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시도했는데, 중국 내에 여러 가지 뭐 모태통 사망이라든가 중국 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80년대 초반에 이집트에서 소련제 스커드 B 미사일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도입하면서 이제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기 전까지 북한은 스커드 BC뿐 아니라 노동미사일 개발에서도 일정하게 상당하게 성과를 거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김일성 시대에 일어났던 북한의 군사 정책과 군사력 변화와 관련해서 간략간략하게 이제 주요 사항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런 사항들을 이어서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북한의 군사적인 변화를 역시 군사 정책과 군사력 변화 요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시대 들어서도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 경제국방 병진 노선, 4대 군사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전반적인 통치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극심한 경제난이 2, 3년 지속되면서 김일성 주석이 죽고 나서는 한동안 북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에,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 노동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가 운영의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에는 노동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북한의 전반적인 통치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모든 것에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 방식이라고 하면서 성군 정치를 들고 나왔고요. 이를 통해서 원래 군대가 하던 국방이나 안보에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군사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군사력 증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이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대외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냉전기와는 달라졌고요. 특히나 러시아나 중국이, 소련 시절이죠, 러시아는.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적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고 주저주저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대외적인 측면은 남북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한국은 자주국방 정책을 굉장히 이렇게 가열차게 추진을 했고, 특히나 1990년대 들어서는 각종 첨단 무기를 개발 도입하는 어,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의 이제 재래식 군비 경쟁 측면에서 남한과의 경쟁에서 우세를 더 이상 유지하고 점해 나가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적인 측면인데요. 군사력 증강에 필요한 재원을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국방 병진 노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군사력 증강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됐는데, 북한 경제 자체가, 북한 체제 자체가 사실상 무너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군사력 증강 정책을 김정일 정권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보 정책 기조를 김정일 시대 들어서 좀 전환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추진을 했고요. 두 번째로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 증강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제 병력도 많이 늘리고 무기, 장비도 많이 늘렸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선별적으로 좀 특정 재래식 무기 체계를 선별적으로 증강하는 정책과 비교적 이 돈이 적게 드는 병력 증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 절약형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더 이상 첨단 무기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과 재래식 군비 경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김일성 시대에 시작한 핵미사일 개발을 김정일 시대 들어서 가속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력 변화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89년에 이제 100만 명 수준을 돌파한 북한의 총 병력 숫자를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94년부터 2012년 김정일 정권 시기 동안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봤습니다. 100만 명을 94년에 이제 100만 명을 상회하던 북한의 군사 총 병력이 1997년 들어서는 114만 7천 명으로까지 증가를 했고요. 2008년 들어서는 119만 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28만 명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숫자로 이렇게 많이 증강이 됐다라는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94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공군이나 해군 병력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이 총병력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파란색 막대기들, 육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군 병력 자체가 어 1999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해서 100만 명 수준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1994년과 이제 2012년 북한의 군사력, 특히나 병력이나 병력보다도 이제 장비가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국방백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94년에 103만 명이던 병력은 2012년에 119만 명으로 16만 명 증가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군 병력이 12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육군 부대 측면에서 보면 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군 부대 측면에서 군단 숫자는 3개가 줄었던 반면에 사선 숫자가 35개가 늘어나면서 북한의 기동력이나 신속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군 장비 측면에서는 시간이 한 18년 뭐 이 정도 김정일 정권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전차는 한 400대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장갑차는 3,000대 아니 300대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야포는 2,600문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해군과 공군 측면에서 보면 증가보다는 감소가 좀 두드러진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군 측면에서 전투함이 14척 감소하는 그런 동향을 나타냈고요. 지원함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잠수함이 여기 잠수 전까지 포함되는 건데 44척 증가하는 그런 동향을 나타냈습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는 전술기가 한 30대 정도 감소하고 지원기가 50대, 헬기가 10대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북한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해군과 공군 전력이 좀 많이 감소한 김정일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감소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래식 군사력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군의 병력 증강, 일부 장비 증강, 그다음에 해공군 측면에서의 장비의 감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한과의 군비 경쟁,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은 김정일 시대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미사일 개발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래서 5메가와트 흑연 감속炉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플루토늄 생산을 증가를 시켰고요. 특히나 김정일 시대 들어서는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축해서 가동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중에 하나는 플루토늄이고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인데 고농축 우라늄 역시 생산하고 그것 양을 증가를 시켜 왔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핵실험을 2차례 실시했는데요. 1차 핵실험은 2006년, 2차 핵실험은 2009년 이렇게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1차는 아마 뭐 중국 등에 알려졌던 사전에 직전에야 알려졌던 위력보다는 작게 나온 걸로 평가가 되고 2차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어느 정도 발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게 핵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미사일 부분에서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김정일 시대에 꾸준하게 추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김정일 시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지금처럼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다. 요런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에 대포동 1호 중장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요때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실은 백두산 로켓을 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2006년 7월에는 대포동 2호 장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다른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 계열 및 노동 미사일 등과 함께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은하 2호 장거리 로켓을 쐈는데 미국과 우리 정부 당국 쪽에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과 은하 2호 로켓이 서로 다르지 않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발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이 액체 연료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 워낙 뭐 주유차가 같이 다녀야 된다든가 이런 사전 노출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 미사일도 김정일 시대에 200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KN-5가 대표적인 미사일인데요. 러시아에서 기본적인 모델을 들여가서 북한이 어느 정도 시험 발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정책 변화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아마 2013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됐던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2013년 3월 31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항구적 국가 전략 노선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 군사 정책이 아니고 국가 전략 노선, 국가 노선, 국가 정책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4월 20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당시에 이제 경제건설과 관련된 성과를 크게 제시하지는 못했고요. 핵무력과 관련된 성과를, 핵미사일과 관련된 성과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 김일성 정권이 추진했던 경제국방건설 병진 노선과 대동소이하다 큰 맥락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희생을 좀 감수하면서라도 김일성 시대에는 군사력 전반을 재래식 군사력 중심이었죠.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핵무력, 핵미사일 전력 중심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다. 따라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명칭으로만 보면 그리고 북한의 설명으로만 보면 국가 전략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군사적인 군사 정책적인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 추진되던 기간 동안에 어,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때 2013년 4월 1일부터 2018년 이제 그 7기 3차 전원회의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일일이 찾아서 총 661회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거는 어,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카운팅 숫자는 어떻게 이렇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사 분야와 경제 분야, 그러니까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군사와 경제가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 분야가 사회 분야 보다도 좀 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은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군사 분야와 관련된 공개 활동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총 661회 중에 273회, 41.3%를 차지했다. 이런 걸로 봐서도 이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의 방점이 군사적인 부분에 찍혀 있었다. 이런 점들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이루어진 273회의 군사 분야 공개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제 국가 전략 노선으로 선포한 이름 명칭 자체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잖아요. 그러면 핵무력과 핵이나 미사일 전력 증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개 활동이 좀 많거나 다수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꼼꼼하게 뜯어서 살펴보면 제일 많은 거는 군수공장이나 뭐 군 운영 공장 방문, 군대가 동원된 공영 관람, 기념사진 촬영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핵미사일 관련 활동은 32차례로 11.7%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과 관련된 무력 증강을 추진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도됐고 특히나 2018년 9월에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부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행하는 것만큼에 있어서는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이행했다는 평가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요 시기에도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좀 살펴봤는데요. 총 110차례 정도의 공개 활동을 했고 이 한반도 평화의 봄이라는 국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군사 분야는 11번에 불과했고 경제 분야와 대외 분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했던 것처럼 군사 분야 11번에 불과하긴 하지만 군사 분야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2019년 11월. 그러니까 사실상 평화의 한반도 평화의 국면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된 활동도 단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이 이 2018년 19년 국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그래서 북한이 그 군사 정책의 기본 골격을 허무는 방향으로 군사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상태가 9.19 군사합의가 일정하게 이행이 되기는 했지만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인 대치와 대결, 대립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거나 해소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본인들의 안보를 위해서 자기들의 안보를 위해서 군사 정책의 기본 골격은 계속적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면은 이제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 전망하에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전환을 했던 시도가 실패로 일단락이 된 이후에 2019년 12월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정면 돌파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 역량 고도화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자마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 들어서 뭐 작년 중반 혹은 말 이때부터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기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상태로 지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상당히 성대한 대규모로 개최를 했는데 이때 그 한국에서 무기 개발하는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께서 당시 소장께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것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총 11종에 달하는 북한의 신형 재래식 무기, 특히나 육군 무기 중심으로 공개가 됐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눈에 굉장히 띄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 여러 가지를 앞으로 더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계획 자체가 어떤 명칭이었는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볼 수가 없었는데 사후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8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제시가 됐고 이게 사후에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당시는 이제 우리 쪽이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막 이렇게 개선되려다가 멈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저런 걸 또 할 수 있느냐 뭐 그러고 비난하는 내용들도 많았는데 당시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
대남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자신들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 남한의 국방 중기 계획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계획이다.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제가 핵 무기 부분하고 핵 투발 수단 부분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봤습니다. 핵무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핵기술 고도화하고 핵탄두 보유량은 증가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무기급 핵물질을 계속적으로 생산해야 된다. 뭐 요런 내용이 있었고요. 전략핵과 전술핵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발 수단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타격 수단을 다종화해서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고, 이 투발 수단을 크게 이제 미사일과 비미사일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8차 당대회 때 일일이 다 언급됐던 건 아니고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 매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8차 당대회 당시에서요 8차 당대회 때 얘기했던 내용들도 상당 부분 포함이 돼 있고 사후에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나 뭐 군사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8차 당대회 때 계획이 돼 있었다라고 밝힌 부분들을 사후적으로 이제 이렇게 끄집어다가 8차 당대회 때 얘기됐던 게 요런 것들이구나. 사후적으로 공개한 것들이 요런 것들이구나라고 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뭐 찬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미사일 부분은 북한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이라는 해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라라는 지시도 비미사일 부분에서 아마 8차 당대회 때 이루어졌던 것으로 북한이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비교적 최근까지 이루어진 북한의 여러 가지 뭐 미사일 시험 발사나 아니면 무슨 뭐 미사일과 관련된 훈련, 위성 발사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론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진 북한의 군사력 변화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핵 역량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네 차례만 추가적으로 더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핵실험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폭발력을 증대시켜 나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은 북한이 수소탄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4차 핵실험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폭발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6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추정 위력이 50에서 150킬로톤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진파 규모 중에서 좀 큰 숫자인 6.3을 넣어 보면 추정 이력이 한 250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메가톤 단위로 바꾸면 0.25 메가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탄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능력은 6차 핵실험 당시에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력량이 상당히 증대됐다. 그리고 무기급 핵물질도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 때 지시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플루토늄은 북한이 현재 한 40에서 60kg 정도, 고농축 우라늄은 한 2,000kg 내외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 원 내외에 계신 다른 연구자분들하고 같이 한그 북한 비핵화 관련된 과제의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것들을 가지고 북한이 한 100개 내외의 핵무기를 만들어서 갖고 있지 않을까? 만약에 만든다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2023년 작년 3월 28일에는 화산 30일이라는 전술핵 탄두의 주요 구성품 뭐 요 정도로 보이는 요런 장치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화산 30일 오른쪽 상단에 걸려 있는 사진 그걸 보면 한 탄두부가 8개 정도 그림이 있는데 이 8종의 단거리 투발 수단에 이 화산 30일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변화입니다. 요건
앞서 보여드렸던 그 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5,000km 내 전략적 대상 타격 소멸을 위한 명중률 제고 과업과 관련해서 화성 17형 개발이 저거 그 주요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북한이 2023년 3월 16일에 발사 훈련을 했다는 걸로 봐서 이것들은 충분히 양산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면 발사 훈련, 범수 사격 시험, 위력 시위 사격, 검열 사격 훈련 뭐 요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시험 발사 이후에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 게 탄도 중량 2.5톤에 해당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극초음속 탄도 개발 도입, 뭐 요것도 마찬가지고 어 그리고 고체 엔진 화성 18형 개발, 요것도 시험 발사까지만 돼 있고요. 새로운 고체 엔진 중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도 엔진 시험 정도까지로만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고체 엔진 ICBM 개발 관련해서는 북한이 8차 당대회 때 과업은 제시했는데 관련 보도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미사일과 관련된 역량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강화됐다, 증강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중 발사, 뭐 정찰 위성 요런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동향이 지속적으로 탐지가 되고 있고 북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건조 계획을 언급하는 정도로만 아직까지는 미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미사일 부분 해일과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핵전력 변화와 관련해서 이 그 IISS에서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에 있는 자료를 인용을 한 건데요. 김정은 시대 초기인 2012년에는 북한이 뭐 노동 약 10개, 발사대 중심이긴 하지만 노동 약 10개, 무수단 약간 뭐 스커드 BC 30개 이상 이 정도의 발사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평가가 된 반면에 2024년 현재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고 다양해진 미사일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한 12년, 13년 정도 지나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전력 변화 마지막으로 이제 미사일 외핵 투발 역량인데요.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게 북한이 공개한 해일이라는 핵무인 수중 공격청 뭐 그 해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해일 1형하고 2형이 작년 요맘때쯤 다 시험이 됐고요. 올해 1월 19일에는 국방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해일 5-23형을 시험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5하고 23이 뭘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관찰이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이나 미사일 전력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강이 됐는데 그러면 육군 전력은 재래식 군사력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어떻게 변화했느냐라고 살펴보면 요거는 어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국방백서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현재를 보면 102만 명 병력이었는데 2024년에는 110만 명으로 육군 전력이 요렇게 늘었다. 8만 명이나 늘었다. 근데 2016년인가에 북한이 인민보안성 밑에 있던 두 개 군단 병력을 이 당시 인민무력성, 현재 국방성이죠. 이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게 도로건설군단하고 공병군단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만 명 증가에 아마 대부분은 그런 건설 인력과 관련된 인원이 늘어난 걸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군단 부대 측면에서는 군단에서는 기계화 군단 두 개가 줄어들고 보병 군단이 하나 늘어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기계화 군단 두 개 줄어든 거는 기동과 관련된 기계화 사단이 4개에서 6개로 증가됐는데 국방부의 국방백서를 보면 이 기계화 사단이 2개 증가된 것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대 규모는 추정하고 있지만 부대의 전력은 기계화 군단이 사단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군단급 전력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포병 전력 중심인데요. 이쪽에서는 방사포 여단이 9개 늘어난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 미사일은 2012년에는 여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2014년 3월에
북한이 프로그 미사일을 한 몇십 발을 대대적으로 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 소진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대를 해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좀 많아서 그냥 두 장으로 할까 한 장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한 장으로 다 넣었는데 육군 전력의 장비 측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저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포병 전력에 있어서의 변화 정도만 감지가 된다.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크게 변하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하고 미사일 부분의 대부분의 전력은 이제 그 새로 창설된 전략군 이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편제가 이동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육군에 이어서 해군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래급 잠수함, 이 김군옥 영웅호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척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건 북한이 갖고 있던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으로 평가가 돼서 상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상업급 잠수함이 10척 느는 반면에 6호급이나 연어급 잠수함 정이 10척 정도 감소하는, 그러니까 별로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호위함이나 초계 및 연해 전투함정, 기뢰 전함 요것들은 제가 앞서서 국방백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력 변화 요 부분은 여기 그 밀리터리 밸런스 해당 연도 거를 참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국방백서보다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한 것인데 호위함, 초계 및 연해 전투함정, 기뢰전함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줄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상륙 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두 척 정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많은 걸로 봐서 북한의 해군 전력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김정은 시대를 지나면서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군 전력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큰 변화는 없지만 이제 대지 공격과 관련해서 수호의 세븐 연대가 없어졌다. 그리고 공격 헬기 MI-24 연대도 없어졌다. 뭐 미그 21 연대가 하나 증가했다. 요 정도의 요 정도의 부대 변화는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공군 전력이 밀리터리 밸런스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나 전투 폭격기 전력은 상당히 감소했고 수송기 전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관련해서는 MI-24가 20대 정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공격용 헬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 방공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전력이 약화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재래식 전력 관련해서는 특수전부대하고 예비 교도대와 관련해서 밀리터리 밸런스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과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굉장히 전력이 강화된 것으로 군사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서는 육군 부분에서 포병 전력의 일부 증가 그리고 해공군 전력에서는 대대적인 좀 큰 감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이 발표문에 모태가 되는 글을 아직까지는 100% 완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큰 틀에서 정리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력의 기본 골격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배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막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중심으로 남북한이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군사 정책이나 군사력이 크게 변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언론에 시시각각 보도되는 양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거는 왜 저런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하게 그 해당 부분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만 너무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미시적인 측면은 뭐 조금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할 수 있겠지만 좀 큰 틀에서 북한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인 변화를 갖춰왔는지 보여왔는지 이런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는 변화도 해석해야만
좀 큰 틀에서 한눈에 포괄적으로 북한이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남아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그 참가자분들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혹은 뭐 우리 PPT 오늘 슬라이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닐지라도 북한 그 김정은 시기의 군사 변화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같이 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서두를 좀 여는 의미에서 첫 번째 질문은 좀 소프트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발표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던져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박사님의 개인적인 제가 커리어를 봤을 때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학부를 그 공대를 졸업을 하셨는데 석사, 박사는 또 북한 연구자로서 북한학을 전공을 하셨던 이런 커리어 전환이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북한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 그게 이제 어 좀 소프트한 차원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발표했던 내용과 좀 관련된 그런 질문입니다. 어 대체로 우리가 남북한 간의 군사력의 특히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열세에 몰리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측면을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일부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그 발표 자료들 또 데이터 수치들을 보여주셨지만 어 예를 들어서 그 군사 병력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100만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98 년도였었나요? 이상 그 지나면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또 일부 그 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북한의 실질 병력 숫자가 100만이 채 안 된다. 훨씬 더 적은데 그것을 다소 과장해서 우리가 국방베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언급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그런 그 재래식 병력의 숫자에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오늘 발표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어 병력 숫자가 100만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북한군의 복무 기간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병력 숫자는 늘어나거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그 뭐 미사일 전력 부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계속해서 미사일 전력 많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게 되면 북한산 미사일에 대한 성능의 그 문제가 또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발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뭐 KN-23, 뭐 에이테킴스 KN-24 이런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24 발을 발사했는데 2 발만 목표에 가서 명중을 했다. 박사님께서 박사 논문도 이제 그 미사일 남북한 간의 경쟁 관련해 쓰셨으니까 혹시 뭐 북한의 그 미사일 그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어, 아직 구체적인 질문들이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서 김택빈 박사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공대학부 나왔는데 북한 연구자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는 군대에서의 경험이 제일 컸습니다. 제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하지만 군대에서 이제 북한 정보, 군사 정보 뭐 이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어, 흥미를 느끼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박사과정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석사과정 진학해서 북한 군사와 관련된 공부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공부를 이쪽 이제 북한 연구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북한 군사 분야 연구하는 사실 민간인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군에서 혹은 정보기관에서 북한 군사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거의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아직까지는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북한 군사력 비교? 뭐 격차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 우리 군사력을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세다고 얘기할 땐 또 세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나 그런 가운데서도 김 박사님 말씀처럼 좀 축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는 아마 북한과의 이 군사력을 비교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전력을 다 보여주지 않기 위한 의도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의 군사력을 조금 우리 쪽에서 조금 이렇게 어 과장되게 풍부하게 확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반면에 우리 거를 약간 축소시켜서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는 약하니까 우리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요런 기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 병력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국책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 혹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IISS에서 발행하는 밀리터리 밸런스에 공개된 내용 정도만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 박사님 말씀처럼 일부 이제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 연구자 선생님들께서는 북한의 실제 병력이 100만 명이 되지 않는다. 100만 명 이상으로 평가하는 건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군의 이제 상비군의 복무 기간 자체가 들쭉날쭉하고 큰 틀에서 보면 약간 감소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병력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실제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저도 딱 잘라서 100만 명 이상이다, 100만 명보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의 주요한 근거는 북한이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던 그런 것들을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추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국방부도 그렇고 IISS에서 내놓는 북한군 병력이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어 굉장히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 정보 당국이 여러 가지 인공위성 자료나 사진 자료 혹은 도감청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북한군의 전반적인 군사력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을 해 왔고 하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택빈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미사일 전력과 관련해서는 음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 미사일 뭐 이런 부분들이 불발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북한이 비교적 최근에 생산한 미사일이 아니고 예전에 생산했던 미사일이나 포탄들을 러시아에 수출하거나 지원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마 일정하게 불발탄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도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서는 뭐 어디 이제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는 저는 좀 어렵고 북한이 비교적 최근 들어서 최근 2-3년 사이에는 "남쪽을 전술핵무기로 타격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남한에 대한 미사일 전력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쪽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우리 쪽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북한이 우리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 역량 못지않게 우리도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국군의 날 기념식 이때 영상으로 공개되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 쪽이 갖고 있는 미사일 전력의 정확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정리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올라온 질문들 좀 순차적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 박범진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퇴역 잠수함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씩 하시죠. 네. 예,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확보와 관련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러시아가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러 관계의 그동안의 역사, 뭐 그 북소 관계의 역사까지 포함해서지만 그런 역사들을 살펴봤을 때 북한과 소련,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소련이 혹은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적인 약소국으로 보고 뭐 또 무작정 지원만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했을 때 나중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를 생각한다면 어 뭐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북한이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퇴역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반대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거나 러시아가 퇴역시킨 잠수함을 북한으로 들여왔을 때 어 일정하게 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들은 사실 국제적인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잘 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걸 들여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유지하거나 운영 유지할 때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러시아로부터 끊임없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독자 개발해서 뭐 핵잠수함이 됐든 아니면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이 됐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독자 개발해서 자기들 스스로 운영 유지할 때에만 자기들의 진짜 전력이 되는 거지 고장 나거나 뭐가 부품이 망가져서 뭐 이렇게 운항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로부터 그런 것들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뭐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로부터 뭐 일정하게 지원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히 그 지원에 의존해서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러시아의 과거 뭐 소련 시절부터의 그런 군사 공여라든지 기술 지원 패턴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는 절대 핵심적인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여를 하고, 또 같은 무기를 팔더라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다운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핵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 기술을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범석 선생님께서 해 주신 질문인데요. 북한에서 지금 100만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은 그에 반해서 남한은 계속해서 병력 자원이 감소되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대응책, 우리의 실용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는 북한의 막대한 병력에 대응해서 그동안 우리도 만만치 않게 막대한 병력을 유지해 왔고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 기한도 줄고 특히나 그거보다는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데는 일정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정치인은 여군까지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소방이나 경찰 이런 데 지원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군사 의무 복무를 해 남성하고 유사하게 군사 의무 복무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서 일정한 규모의 상비 병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적인 식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우리 사회 내에서 왜냐하면 이 남성을 중심으로 한 징병제와 관련된 것들 어 이 이제 일정하게 사회적인 그 차별 뭐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군 병력이 100만 명 이상이니까 우리는 최소한 지금까지 유지했던 뭐 50만, 60만 이상의 병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만 딱 전제해 놓고 들어가기에는 별로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그동안 아마도 북한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력 증강 중심으로 그리고 재래식 무기 체계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도 재래식 무기 체계는 굉장히 선별적으로 증강을 해온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반대로 갔거든요. 병력은 사회적인 합의나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병력은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도 무기 체계의 질적인 증강, 양적인 증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일정하게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북한군 병력이 100만 명 이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느 정도 뭐 최소한의 병력 규모는 유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병력을 꼭 뭐 50만 이다, 60만 이다, 100만 이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이렇게 일정하게 숫자를 끌어내서 그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못지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 병력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하게 우리도 대규모 병력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북한의 병력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도 우리가 좀 어 아주 조금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벌여서 그 안에서 그 남북한 간의 회담 테이블 안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호진 선생님께서 해 주신 질문인데 좀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군 정치 시기가 끝나고 김정은식이 들어서면서 "노동당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노동당이 전면에 나선다라는 것이 군부에 대한 견제 차원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군부의 반발은 없었는지, 이런 군부의 좀 위상과 역할 변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병력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는데 88 년부터 89년 사이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위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뭐 핵 개발만으로도 충분히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다른 재래식 전력의 증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래식 전력을 늘린다라는 것은 자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재침략 의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저의를 표명하는 하나의 그런 현상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야는 아닌데
당정 관계고 이제 북한 정치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연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본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 시기의 성군 정치, 그러니까 모든 것에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 방식이라고 하면서 성군 정치를 시행을 했는데, 북한의 지금까지 북한의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예, 총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군 정치 시기가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노동당이 이제 당국가 체제,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의 기본적인 모델이 당국가 체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이제 북한의 통치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시대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상황을 거치면서 좀 비대화된 군부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 좀 특수한 상황, 어려운 여건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성군 정치 시대를 끝내고 당국가 체제를 좀 북한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뭐 군부는 많은 권력을 가졌을 거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원래 갖고 있던 권력이나 영향력보다 훨씬 더 권력이나 영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 아마도 초기에 당국가 체제로 돌아가는,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그 반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부에 크게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책 중에는 뭐 "북한 군부가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뭐 이런 책도 있기는 한데, 반발이 있었다 없었다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있었다 없었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군부의 위상과 역할, 성격은 아무래도 김정일 시대가 좀 특수하고 특이했던 시기라고 간주를 한다면, 위상과 역할, 성격 이런 것들이 당국화 체제에 맞게 다시 환원되는 형태로, 위상은 김일성 시대의 군부와 비슷할 정도로 성군정시 시대에는 많이 올라갔었지만, 그게 끝나고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 당국화 체제라는 게 다시 확립이 되는 과정에서는 위상은 조금 떨어지고 역할도 좀 축소되고 성격도 조금 이렇게 원래 군부가 하던 역할, 그러니까 국방이나 안보에 중심을 두는 그런 역할로 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88년, 89년,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북한 병력이 굉장히 이렇게 점핑하는 거를 제가 아까 자료에서 보여 드렸는데, 그거 이유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고때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70년대 년대 후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 부분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거는 국방백서, 밀리터리 밸런스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밀리터리 밸런스하고 사실 국방백서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군과 한미가 연합해서 운영하는 정보 당국이 평가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앞서서 김택빈 박사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평가했다면 그렇게 평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평가가 당시에 북한의 현실에 100% 부합하느냐, 그거는 또 나중에 뭐 북한의 문이 좀 열리거나 했을 때 그때 자료를 확보해서 좀 따져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제 능력 밖이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우리 평가가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핵 개발 열심히 하는데 재래식 군사력도 한다. 재래식 군사력 증강도 하는 핵 개발도 하면서 재래식 군사력 증강도 한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남한에 대한 재침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측면
핵 개발, 미사일 개발도 열심히 하면서도 그와 함께 재래식 군사력도 증강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우리한테는 분명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6.25 전쟁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됐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는 당연히 북한이 남한을 압도하려는 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탈냉전을 전후한 시기에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보면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앞서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사실 재래식 군사력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선 북한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따라오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에서 질적인 측면을 많이 우세를 벌려가는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우리의 군사력이 제가 발표자료 끝부분에 언뜻 써 놨지만 이 휴전선 이남 지역의 군사력을 구성하고 있는 군사적인 실체에는 한국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미 연합 전력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억지력 북한에 대한 대북 핵 억지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남한을 한미 연합 전력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재래식 전력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열세 혹은 뭐 상당한 열세를 보인다 그래서 핵미사일만 하고 재래식 군사력은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서로 전쟁을 치렀으면서도 양쪽 다 핵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서로 간에 이제 재래식 군사력 군비 경쟁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북한이 음 우리한테 남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평가가 되는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해서도 일정하게 계속 이제 증강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간략하게 부가적인 제 나름의 좀 의견을 덧붙이자면 사실 이번 질문이 90 1988 년부터 89년 시기에 병력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속적인 붕괴 현상, 냉전 해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로부터 받아왔었던 다양한 군사 장비의 지원, 물자의 지원들이 끊기다 보니까 그러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병력의 숫자로서 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와중에서 병력 숫자가 좀 늘어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우리가 설명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질문은 김희석 선생님께서 해 주신 질문인데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유엔 전문가 패널 대북 제재 관련된 전문가 패널이 그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서 그 종료가 최근에 되었었죠. 그 관련해서 제재 보고서가 발간되게 된다면 이쪽 그 관련 분야 북한 군사 관련 분야 연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은 저도 뉴스를 봐서는 알고 있고 다만 제재 보고서가 저도 뭐 살펴보고 있지만 그동안 나왔던 제재 보고서가 군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보고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도발적인 행동 혹은 그 개발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대체적인 내용이 경제적인 제재가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재 보고서의 발간과 미발간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핵과 미사일도 그렇지만
재래식 군사 특히나 재래식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꼭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문가 패널이 종료된다는 건 그 각국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를 평가하는 것들 작업을 앞으로 하지 못한다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재가 약간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들은 북한 관련해서 이런저러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발간되는 게 훨씬 더 좋죠. 연구와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더 많아 그동안 있었지만 앞으로는 없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발간되면 당연히 연구에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주로 하는 군사적인 부분의 연구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뭐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인 그런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어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뭐 미상의 컨테이너들이 뭐 이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대북 제재에 어떤 큰 허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그 김수민 선생님께서 해 주신 질문인데요.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남북 한국과의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듯한 행보를 최근에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보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북한의 외교 정책의 기조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기조에 대해서 이러한 기조 변화가 군사 정책,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북한의 대외 정책의 최근에 북한의 변화가 특히나 남쪽에 대한 태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북한의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공부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군사 정책 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어 표면적으로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발표문에서 그 발표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해 드렸던 것처럼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인 대치가 완전하게 종료되거나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이상은 군사적인 부분에서 남북 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가 그동안 계속 유지돼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화해 제스처나 아니면 경제적인 협력 혹은 뭐 사회 문화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부각됐던 남북 관계를 보인 시기도 있었지만 그 기저에는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나 대립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경협이나 사회 문화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장애 가 형성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북한이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굉장히 강력한 언급들을 내놓으면서 대남 정책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 이렇게 말로는 말을 통해서는 북한의 군사 정책에 굉장히 세게 반영이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취해온 군사 정책 자체가 기본 적대적인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굉장히 세게 변화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장 그런 말들 때문에 북한의 군사 정책 자체가 특히나 남쪽을 향한 군사 정책 자체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도발적이고 더 이렇게 공세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충분히 도발적이고 공세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상엽 선생님께서 해 주신 질문인데요. 최근에 북한 지지자들 남한 내에 있는 북한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자체 심리 전략에 국가기관의 사상적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통일과 전술적 심리 정책에 이겨내기 위해서 군사 편제에서 국군 방첩사령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뭐 대남
그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첩사령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한국에 있는 북한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자체 심리 전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도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지점이 많지만, 제가 올해 과제를 지금 이제 올해 해야 되는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북한을 지지하거나 동조하거나 북한의 입장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딱 어 근거를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국군 방첩사령부는 사실 군과 관련된 간첩을 수사하거나 검거하는 데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방첩사령부는 강화하는 게 맞겠지만, 국군 방첩사령부가 민간인에 대한 것까지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북한의 심리적인 대응,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뭐 호응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해야 좋을지 뭐 통일부에서 일전에 하겠다고 얘기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통일부나 뭐 이쪽에서도 대응을 하겠다고 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민간인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작년 말부터 대남 정책을 굉장히 좀 공세적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국내에서도 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뭐 한국에 어느 정도 북한 지지자가 있는지, 혹은 그네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네들의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충분히 잘 알겠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또 반대로 좀 이렇게 뭐 사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선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더 그 북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의 해군 역량 현대화 지시에 따라서 북한의 구축함, 호위함 등 대형 전투함 확보 가능성, 그리고 유무인 자폭 수상정, 수중 공격정 등에 대한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무인 자폭 수상정 수중 공격정 확보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목숨을 걸고, 이른바 뭐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수행했던 것처럼 그런 자폭이나 생명을 담보로 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만든다는 게 잘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북한이 꼭 우리와 같은 인권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데, 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앞에 말씀하셨던 해군 역량 현대화 지시 부분은 사실 이 발표문을 만들기 위한 원문 자체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발표문에서는 제가 너무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뺐습니다. 근데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이 대형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대형 유조선도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용하는 대형 함정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북한이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군 전투 역량은 뭐 잠수함정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나 연안 방어 정도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연안 방어 정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함정들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원거리 작전이 가능하거나 그런 때 필요한 이제 대형 함정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만들 만한 기술력을 뭐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이렇게 비비 꼬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둘째는 북한의 기술력을 그렇게까지 평가하기는 뭐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고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김병로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북한이 금년도 3월에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현재 경제 건설에 대규모 군 병력이 투입된 현실에서 미국 주도로 엄청난 규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한 것을 보면은 북한이 현재 지방경제 건설 등등에 국가적으로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군사력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근데 그렇게 볼 때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그 개발 보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그런 취약점을 그 위장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위협 정도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명록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답을 이제 이 자리에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김명록 교수님께서는 아마 답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일단 그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짤막하게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 아마 뭐 어 북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북한이 대규모 건설 현장 예를 들면 토목 현장이나 큰 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다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할 때 군병력을 동원해서 투입해 온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만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북한은 가장 훈련된 인력이 군인들이고 상비군이기 때문에 전후복구 뭐 전쟁 끝나고 나서 전후복구 시절부터 군병력을 대규모 건설 현장에 동원해 온 것들은 뭐 김일성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도 지방경제건설 5개년 계획 뭐 20승 10 정책이라고 북한은 표현을 하던데 그 20 곱하기 10 정책 뭐 이런 거 할 때 "군병력도 동원해서 투입해라." 뭐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기술 개발 보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규모 건설 현장, 토목 현장 이런 데 군병력을 투입하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 내용인 것 같아서 뭐 앞서 제가 미사일과 관련해서 북한이 발사 훈련을 했다, 위력 시위 사격을 했다 뭐 이런 현황들을 쭉 보여 드렸는데 그 부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일정하게 어려운 측면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그래서 마냥 '저건 뻥이야.' 이러고 무시해서 '저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별거 없을 거야.' 이렇게만 평가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동향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적절하게 평가해야 될 때 평가를 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뭐 핵 개발하는 거 보면 되게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특정 무기 체계 혹은 특정한 분야에서는 아마 뭐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기술력 수준은 사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군사력 증강에 반영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굉장한 기술력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을 해서 군사력이 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점핑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만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비교적 최근 예를 들면
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 부대인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 사단, 땅크 사단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훈련을 시찰을 했고 그 관련된 사진들이 노동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2020년 10월 10 일에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 주년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최신의 전차는 그 사단에 별로 배치돼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근위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이라고 하는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전차 사단에 기갑 사단인데요. 전차 사단에 최신의 전차를 배치하지 않으면 그럼 과연 그 전차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신의 전차가 아닌 비교적 구형 전차의 장갑판을 좀 강화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최근 그 김정은 위원장의 105 탱크 사단 시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장갑력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현장에서 가 보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사진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그 철강을 이렇게 주물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렇게 질적으로 많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기만 또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명록 교수님 말씀처럼 취약점을 위장하기 위한 과시용 위협 그러니까 뻥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봐야 되고 그렇다 그래서 마냥 다 뻥이라고 하면 사실 평가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 깊고 세심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최근에 노동신문에 그 백공호 땅끝사단 보도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상도 물론 보도가 됐지만 최신의 전차가 한 8대 정도만 등장을 음. 하더라고요. 나머지 전차들은 다 구형 전차에다가 반응 장갑 정도만 좀 덧댄 형태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군사력을 제일 과장해 하고 좀 이렇게 포장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음.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그 김일성 그 김정은 국방종합대가 이제 김정은 시기에 그 무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연구기관으로 보통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실제로 탈북하신 그 탈북자분이 계십니다. 그 박충건 연구원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에서의 이런 그 무기의 시험 그 개발이라는 측면하고 양산 기술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무기를 시험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북한도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조 기술 같은 것들이 뒷받쳐 주지 않게 되면은 양산에 있어서는 요구되는 성능을 균일하게 목표된 성능대로 양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북한의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 양산 기술에 있어서의 취약성 이런 부분을 또 언급했던 적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어 북한의 기술력 군사적인 기술력의 개발 그리고 양산이라는 측면을 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질문 다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 많은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충실하게 발표 준비해 주셔 가지고 김정은 시기의 국방 및 군사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그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강철원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통일학 포럼 99차 통일학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